다음 소식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8년 동안 살던 분당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29억 정도에 이제 내놨는데 곧바로 계약이 체결됐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이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EFT 투자를 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이 자금을 어디다 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이제 뭐 너부터 팔아라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진짜 이 대통령이 집을 팔았습니다. 네. 진짜로 계약이 체결된 건가요? 아니요, 계약은 아직 그러니까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계약금 받았을까? 처음에 계약하고 네. 계약금 받고 받았어. 중도금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완수금까지 그렇지. 다 받았을 때 그거를 종결로 할 건지 그냥 계약금 일단 받았냐 이거지. 그렇죠. 아직 아닌 걸로 아직 알고 있어요. 계약은 안 예,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보도가 조금 먼저 나간 거 지금 같고 홍익표 수석이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매수자가 나왔대요. 매수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왔는데 계약금을 썼냐 이거지. 근데 아마 계약금 가계약을 했으니까 가계약했으면 매물 매매가 네. 내려갔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네. 마무리까지 됐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왜냐면 중간에 이게 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그렇죠. 팔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아마 안정적 수준까지는 보고 국민들께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근데 파냐 안 파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예요. 장동혁 대표한테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왜 넌 안 파냐 이런 적이 없어요. 안 팔려면 팔지 마라. 나중에 그에 맞는 세금을 내라. 다만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국민들의 뭐 어찌 보면 뭐 로또 뭐 청약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랬고 하나의 돈벌 수단으로 지금까지 여겨왔었던 게 사실이고 정책을 그렇게 설계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옮겨보자. 다른 투자처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 얘기예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 얘기예요? 주제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형이 시작했는데 하고 싶은 거 해. 결국 장동혁 대표로 또 가잖아. 형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1, 2억 정도 이게 깎아서 지금 내놔가지고 지금 뭐 매수자 나타났다고 하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또 그거를 왜 그 대통령한테 호소를 합니까? 자기 거 안 팔리는 거를 한 2천만 원 더 싸게 내놔 보세요. 네, 그렇지. 네. 그러면 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네. 그리고 팔기 싫으면 팔지 마세요.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렇지. 그냥 하세요. 왜 네. 팔아요? 네. 네. 본인이 다 팔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파는 건데 팔려면 다 팔든가. 한 채만 팔면 그게 판 거예요? 그럼. 네. 분당은 삼중 규제 지역이에요. 역시 전문가 그래요? 나온다. 토지거래 허가제, 와. 투기 과열지구, 그래. 대출 규제 지역입니다. 25억 이상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이 최대 한도 2억밖에 안 나와요. 고로 그럼 23억 오늘 현금이 있어야 홍익표 되네. 수석이 얘기했던 매수자는 아마도 현금을 최소 20 현금만 통장에 와. 29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어머머머. 하필 2주택은 안 되니까 무주택자여야 하며 어머머.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고 알아보니까 10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세입자가 들어가 있대요 이미. 네. 응? 전세 그러면 세입자가. 이제 매수자가 나왔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좀 도중에 내쫓았다는 거거든요. 왜 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적절하게 해. 협의해가지고 이사비까지 챙겨줘서 어느 집을 구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부동산 다주택자들한테 매물을 내놓으라는 그 선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입자를 중간에 내보내고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사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부동산 대책과 결이 안 맞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렇지. 어찌 보면 이거는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막 떠들썩하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집을 내놨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까지는 이어질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뭐 제가 까는 건 아니고 네.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이 정책을 생각하고 어쨌든 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미 팔 생각은 미리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본인도 네. 1주택자지만 이미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세입자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세입자 얘기하고 뭐하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미리 밝힐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간에 그런 사정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매수자가 누군지는 보고 칭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매수자가 진짜 정말 현금만 보유한 저 벼락부자인지 부럽다. 아니면 정말 속칭 그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이 하는 지인 파킹이라고 해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지인한테 물려줬다가 나중에 제3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매수하는 그런 경우인지 어쨌든 대통령도 공직자니까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매수자까지 보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는 생각이 어땠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29억에 너무 매몰돼서 공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29억에 매몰돼서 공격하면 안 되는 게 네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고, 이게 아파트가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가 아니라 28년 동안 어쨌든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29억이면 그렇게 비싼 건 그러니까 물가 막 터무니없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포인트, 공격 포인트는 29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못 산다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적 승부사 기질은 확실히 있다는 걸 느꼈던 게, 실제로 매각을 할 줄은 전 몰랐어요. 네, 이걸 어떻게 보면 대치기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약간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어쨌든 아파트가 28년 동안 29억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 가격을 누가 가장 많이 올렸는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성하고 이거 시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하냐면, 뭘 얼마나 더 반성합니까? 저희한테 맨날 내란 관련된 범죄다, 맨날 내란 정당 그러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만큼은 전 민주당이 할 말 없고 매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반성하죠. 더 반성하십시오. 정부에서도 많이 했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끊어보자라고 하는 일념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런데도 국민적 지지가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야 진짜 부동산 공화국 이거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거고,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분당 산다고 이상한 또 공격을 했다. 이거 대출 빨리 풀어가지고 대출로 사게 해야지 이걸 왜 현금 부자한테 사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나라에 이미 현금 부자들 100억대 이상 부자들 40만 명 이상이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물론 뭐 그들은 뭐 돈 버는 방법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빚내 가지고 이 집을 사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또다시 20몇 억을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이자만 1,100만 원씩입니다. 1,100만 원씩 이자 낼 수 있는 사람 또 누굽니까? 그거나 더 이상 옛날로 이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미래로 가자. 그리고 투자처도 있으니 부동산에 돈을 벌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의 말이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 왜 당신들은 전세 끼인 매물 다 집 구해놓고, 내지는 당신들 집 살 때는 대출 그렇게 다 허용하게 해놓고, 지금 국민들도 대출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이자 갚으면서 집 사고 싶은 욕망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대출 받아서 사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대출 다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출 받아가지고라도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충분히 이자라도 내면서 감당하겠다는 건데 그것조차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비거주 1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있는 사람도 지금 악마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역대 보수 정부에서 뭘 하지 않아도 부동산 값이 안정화됐다는 것은 투기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시장을 냅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냅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세금으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맞아. 근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또 대선 때, 아니 세금으로 누르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알겠죠. 집값이 튀어오르는 행위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보수 유권자들한테 표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정반대의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배신감이 드는 거고. 네. 전 여기다 또 ETF에 투자한다면서요. 네. 코스피가 오르고 사람들이 해피한 거 알겠어. 근데 부동산 대출 묶어놓고 사람들이 주식창 바라보게 하는 국가를 만들고 싶나? 그렇지. 난 그게 그렇게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주식 올라가 봐야 사고 싶은 건 그 끝에 머리에는 부동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네. 제가 그 주식 욕망을 인정해야 올라가야 돼요. 부동산 사고 싶지. 이게 돈이 그렇게 다 옮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읍시다. 시장을 좀 인정하고, 그렇죠. 대통령도 분당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도 좋은 집을 그렇죠.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수요 싶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돼요. 저는 민주당은. 이제 자꾸 우리나라가 없다가 핑계 대면 안 되고. 자가가 있으니까 주고 이러는 있고. 거야.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지역에 뭐 수백억, 수십억 하는 그런 집에 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고 앞으로 저는 초고가에 대해서도 아마 보유세 이거 좀 할 것 같은데 실거주 1주택이라 할지라도 초고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보유세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합성 있게 세제 개편까지 다 되면 저는 뭐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하향 안정화로 그럼 접어들었으면 보유세에서 좋겠다. 초고가만 세금을 올립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도 다 올립니까? 다 올려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왜 초고가만 비율은 어차피 올려요? 올라가는 거니까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되면 네. 집값은 다시 또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있어요. 왜냐면 일반인- 사람들이 보유세 많이 내기 싫으니까 집값 떨어뜨리자 이렇게 아니 얘기할 보유세를 거 많이 아니에요. 내면 그 그거는 세를 아니에요. 준 세입자한테 그렇죠. 전가돼요. 아니 이제 그것도 정합성 있게 무조건-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양도 소득세에 관해서 네. 그거를 더 이상 유예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정도가 나온 거니까 그 이후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우리나라 거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강남 집값을 잡은 건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시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하셨을 때 정책은 간단했었어요. 사람들은 좋은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 그러니까 욕망 5천만 명이 안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최대한 수요를 말이 만들어줘야죠. 돼?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주고 뉴타운 만들어주고 그런 수요 정책이 뒷받침돼야 부동산 가격이 그럼 안정된다니까요. 교통은 또 어떻게 하고. 아니 그걸 다 뒷받침하는 게 행정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그게 없다니까. 수요 정책이 아니 없어요. 근데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무한정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계가 있잖아요. 집 지을 수 있는 땅도 한계가 있고 우리 인구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아, 얘기인데 근데 수요 정책이 조율을 잘 너무 해야죠.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강남은 뭐 평당 2억이다 뭐 네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세금으로 잡고 정책으로 막 잡고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이 부동산 정책을 만약에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부동산 가격이 한국에는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게 참 궁금해요. 예, 평당 가격이 한 평당 한 10억까지 올라갈까 이 생각도 들어. 뉴욕만큼 더 올라가지 근데 이제 않겠어요? 네. 부동산이라는 건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죠. 더 가격이 커지고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부동산은 거래를 그냥 냅두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인센티브를 주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세금 써가지고 규제하려다 보니까 그때도 코스피가 138%가 올랐는데 우리는 그때 코스피 성공 정부라고 판단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부동산 실패 정부라고 기억하잖아요. 그 왜 문제 그 악습을 또 되풀이하냐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지금 어쨌든 강남에서도 지금 호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걸로 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흐름은 일단 꺾였다,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됩니다. 올라가죠?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니 수요 정책이 없어 그런 거라니까. 자, 진짜로. 강남 3구와 마지막 네. 정리할게요. 강남 3구와 서초에서 잠깐 둔화세로 접어든 건 맞아요. 근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분당,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누르면 다른 데가 튀어가는 게 부동산의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세금으로 누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혹은 정청래 대표가 내 집 팔게 네 집 다오 같은 소모적 공방 말고 진짜 수요 내지는 공급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 특히 129 대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주택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해당 공공기관과 한 번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실질을 기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원론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